아니,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를 해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나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무 오만 가지 것들을 지금 SNS에 우리 아들 딸들이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Round 1, fight. 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리적 공격을 수반한 전쟁은 어쨌든 민간인을 아예 타겟팅해서 공격하진 않는데, 사이버 전쟁은 내가 어느새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참 드는 그런 전쟁의 양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이제 2부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계신 곳이 사이버 국방학과, 학과 이름에 아예 사이버에 국방이 결합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북한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 근데 북한은 어려서부터 영재를 발굴해서 어떤 사이버 전사로 키운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우리도 어떤 사이버 보안에 어떤 뛰어난 특기를 보이는 그런 영재를 발굴해서 이걸 군 인력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장학금 지원을 받고 군의 소위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네. 7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 만들면서 장학금도 주시고 다 좋은데 7년을 근무하라고 그러면 과연 올까? 네. 영재가 올까? 많이 올 것 같은데요? 7년.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지금 뭐 학력고사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네. 학력고사 점수로는 상위 0.6%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오, 네. 그래서 매년 30명씩 뽑아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임기 7년을 다 마친 그런 학생이 첫 번째. 첫 번째로 배치됩니다. 아, 네. 아니 그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래 전쟁이 어떻게 하이브리드전이 아예 판도를 바꿀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미래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생각이 어린 학생들 또는 젊은 청년들한테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이버 전이 뜰 거다라는 것보다는 사회 모든 인프라에 이제 어떤 사이버 관련한 거, 어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될 거고, 그게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서 검수할 때 이거 해킹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받아라, 이렇게 의무화 시켜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맹국들한테도 그걸 다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어떤 방위산업체들, 뭐 락히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즈 같은 그런 굴지의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사이버전을 자기의 주요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관련한 어떤 큰 시장이 일단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단 군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고 UNECE라고 그래서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규정이 뭐냐하면 앞으로, 정확히는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해킹 공격에 안전한지를 평가받아서 네. 인증 마크를 붙여야 된다. 그 인증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차량은 유럽 지역에 수출할 수 없다.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히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나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해킹 공격에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확인을 받지 못하면 전량 리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2015년에 해커 2명이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달리는 차를 해킹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실제 방송으로 보여줘요. 좀 무서운데요? 그게 유튜브에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최신형 차를 집에서 해킹을 합니다. 차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일단은 문이 다 잠깁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워셔액이 막 유리창에 나와서 앞을 볼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가 갑자기 켜지더니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에 대시보드라고 그래서 속도나 이런 거 표시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꺼져서 지금 내가 몇 킬로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핸들하고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원격에서 조작해서 차를 또랑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그대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회사는 해당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합니다. 140만 대를 네네. 리콜이요. 이게 와. 해킹으로 인해서 물건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럽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차량이 해킹되네? 그러면 뭐 요인 암살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100만 명 넘게 그냥 한꺼번에 테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던데? 야 모든 자동차들은 인증받아, 해킹이 안전한지를 확인받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규정은 이제 모든 나라에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니까 우리 학생들도 또 요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아 단순히 해킹이 뭐 컴퓨터만 저 해킹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모든 아무튼 통신 기능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보안을 잘 연구하면 이런 것들을 다 직업군으로 가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하실 때 딱 들었던 영화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자동차를 뭐 이제 인공지능이 해킹해갖고 막 주인공 죽이려 그러고 또 다른 영화들 좀 생각나는 게 요인 암살 이런 걸 자동차를 해킹해서 그냥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벽에다 부딪히게 한다든가. 옛날에 뭐 분노의 질주다 뭐 이런 영화 있었죠. 그게 이 해킹 미션을 모티브로 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아, 실제 있었던 네. 일이 오히려 모티브가 된 경우군요. 자, 그러면 요즘에 제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좀 놀란 게 코로나19라는 어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이 오히려 큰 돈을 벌고 또 이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방위 산업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사이버 전쟁과 연관된 산업들이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피해야 되고 반드시 뭐 인류를 위해서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사이버전과 관련된 산업들 과연 이것도 큰 산업이 될까요? 어떻게? 이미 군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1등, 2등하는 럭히드 마틴이나 BAE 시스템즈는 그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전투기를 만들 때 네. 그 안에다가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네. 그 전투기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술. 아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무인 드론 같은 거 막 만든다 그러는데 해킹해서 자기 무기로 바꿔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드론 해킹하는 것들은 뭐 네. 이미 여러 번 시연이 됐기 때문에. 실현이 됐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네. 실제로 미국의 드론을 해킹을 해서 그것을 납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아니 뭐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나라니까요? 나라에서 했고요. 나라에서요? 네네, 이란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드론은 GPS 정보를 통해서 목적지로 가거든요. 네. 그 GPS 정보를 교란시켜서 이란에 있는 저 비행장이 미국의 비행장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착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뜯어서 내부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그 거죠. 바로 거꾸로 뜯어봐서 연구하는 그렇죠. 그거겠군요. 자,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이버전에 대한 전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는 분명히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이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들을 홀대했다는 건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 사실 지인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블랙 기업에 근무하느니 미국 가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미국 가 있는 네,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실리콘밸리요. 네네. 소프트웨어 우리한테 약한 부분이라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입니다. 162만 건이요? 그게 하루 평균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이제
이제 순서로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 오는 해킹 공격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오는 공격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데는 우리가 단순히 뭐 중국, 북한 이거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연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충분한 인력을 키우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물론 저희 뭐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뭐 이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잘 인력 양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응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인이 인터넷 의존도입니다. 그 나라가 인터넷에 얼마나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인터넷 의존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망가지면 피해를 많이 보죠. 북한은 인터넷 의존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사이버로 되갚아서 공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기능이 마비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비례적 대응이란 용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미사일이든 경제적 보복이든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 의존도가 낮은 나라한테 해킹으로 맞대응해봤자 타격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비례적 대응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이버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킹 군대를 양성해도 우리는 전원 수비수예요. 북한은 전원 공격수거든요. 그런데 수비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수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인원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단순히 인터넷만 공격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무기 체계 뭐 이런 것에 공격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방어할 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군이나 이런 데서 우수한 어떤 사이버 인력을 뽑고 싶으면 대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우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아니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요. 미국에 이제 1년간 가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보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전부 다 구글 본사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그분들하고 친해져서 왜 여기 구글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2시 심지어 개발할 때는 막 100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연봉은 뭐 형편없었다. 뭐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도 많았다. 근데 이 구글에 왔더니 연봉은 4-5배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니 한국에서 100시간 넘게 일하는 거랑 여기서 40시간, 50시간 일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 당연히 구글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었어요. 실력이나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그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 홀대를 받아왔던 겁니까? 그게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쪽 인력이 홀대를 받으니까 네. 그게 이제 사이버 쪽까지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제값받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불법 복제, 그 다음에 정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단가를 후려치거든요. 네. 군대는 훨씬 더 합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제값을 못 받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는 일단 한 번 팔면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또 업데이트는 또 공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값도 못 받는데 유지 보수도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외국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우리 거 다 뺄래 그럼. 운영 체제 다 걷어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압박한단 말이죠. 예. 외국 기업한테 다르고 국내 기업한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안 남아 있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해킹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인력 이탈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형태가 잘 안 보이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돈을 좀
쓰는 걸 지금 꺼려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소프트웨어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홀대나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될까요? 이게 외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스스로 바꿔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변화를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네. 큰일이 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러려면 사실은 VIP,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보니까 어저께도 모 신문에서 그걸 다뤘는데 네. 인수위에 사이버 보안하는 분들은 안 보인다. 네. 뭐 블록체인 하는 분은 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해킹 공격은 저 컴퓨터 마비시키고 홈페이지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야 저거는 전쟁이랑 맞물리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걸 무력화시킬 수 있구나. 우리 같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할 수도 있겠구나. 내부 분열이 조장될 수도 있겠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수출길이 막히겠구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는 우리가 미국한테 무기를 못 사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인식하는 대통령과 네. 단순히 홈페이지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의 역대 대통령과 이제 새로 임기를 하시게 될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인수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냔 말이죠.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네. 대통령 딱 되자마자 우리는 사이버 어떤 저 보호, 네. 어떤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역을 우주로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저는 웨이퍼 들고 이렇게 흔들었던 것만 지금 뉴스 외신에서 잔뜩 봤는데 그 정도로 그런 비전이 얘기까지 했어요? 다릅니다. 네. 이게 되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시대를 그 연세에도 앞서가는 측면이 그렇죠. 있네요. 미국은 러시아가 뭐 어떤 가짜 뉴스 퍼뜨리고 뭐 이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전의 위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미국은 무기 체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 무슨 백도어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VIP 대통령이 사이버전의 위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이것이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인력이 자꾸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접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생각이 난 게, 이렇게 사이버 전쟁이 무서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막 어떤 뭐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는데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다 뺏긴다든가 해킹해서,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만든 뭐 예를 들어 드론이나 이런 걸 해킹당해서 뺏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걸 뺏기지 않고 지키려면 딴 거보다도 사이버 전쟁의 수행 능력을 정말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국방 분야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바뀐 건 맞는데 발전해 왔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계속 옛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아직도 머릿수로 어떤 국방의 힘을 카운트하는 건 여전하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좀 나이 드신 그런 어떤 장성들은 사이버 공격이 군을 마비시킬 수 있어? 그래도 역시 저 총든 보병들이 최고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인식은 사실은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사이버 작전사령부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뭐 여태까지 육군이 뭐 제일 파워풀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도 뭐 지금 옛날보단 나아지곤 있지만 인식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 군이 IT 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홀대해 왔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미국을 따라잡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군의 어떤 사이버전과 관련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는 쪽에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이버 전쟁에 노출된 적이 되게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킹 공격에 한번 당해서 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이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160만 건이나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들은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강의를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저를 해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걸 추천해 드리냐면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네, 스노든. 네. 미국의 NSA에서 근무하다가 기밀 자료 왕창 갖고 나온 그분도 유명했죠. 그 사람 전기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런 해킹을 활용을 했냐면 어떤 다른 나라를 해킹한다든가 뭐 글로벌 IT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로 하는 사람 및 그 사람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를 이제 뭐 스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부기관 사람들한테 줘서 내가 네 보니까 딸이 이러이런 행동을 하던데 이거 폭로한다? 무서운데요?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한다? 만약에 이게 싫으면 너 회사에서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이버 공격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미치는가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서 그 사람을 훨씬 더 손쉽게 공략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하고 똑같죠. 싸울 의지를 조기에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버 공격이 휴민트랑 많이 결합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인 분들, 그다음에 회사 임원진 분들, 내 가족들은 해킹이 안전한가?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 공유기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는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다루는 그런 습관은 갖고 있는가? 내가 너무 오만 가지 것들을 지금 SNS에 우리 아들, 딸들이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저희 KBS에서 바로 옆에 제 후배 기자가 하나 실험한 게 있었는데 해커를 모셔다가 스마트폰에 문자 하나만 보내고 그걸 딱 눌렀는데 이 스마트폰 화면이 그다음부터는 다 나와요. 그 후배 그렇죠. 폰에. 그래서 와 진짜 공포다 공포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지만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또 사실 또 흥미도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번에도 또 중요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